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이고요. 같이 여행 가실 건데 여행의 발견 있는 날이잖아요. 항상 설레이는 도시 부산으로 여행 같이 가시죠. 그리고 오늘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리든지 뚝딱 맛있게 해낼 수 있는 우리 만능 요리할 수 있는 4탄 준비해놨는데요. 네. 오늘은 만능 맛 가루를 준비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날씨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비구름대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어제부터는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 지역에는 여전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동서로 긴 모양의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또 전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150mm 이상,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5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그 밖의 곳곳으로도 2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올랐습니다. 서울은 23.5도, 청주는 25.2도, 제주는 28.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폭염이 계속됩니다. 서울은 28도, 강릉은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요즘에 집중호우 때문에 정말 많이 놀라기도 하고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침수 차량 피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침수차 Q&A 첫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호우에 침수된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네. 알려졌잖아요. 우선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기준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풍 매미 기억나시죠? 알죠. 이 매미는 우리 기억으로나 기록으로나 가장 큰 피해인데요. 이때 이제 침수된 차량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4만 1,000여 대예요. 전체적인 피해액 911억 원.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난 8일, 9일 이틀 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호우 내렸고 어제 오늘 충청권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보험사 12개사의 이제 집계를 모아보니까 중간 집계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7천여 대가 침수됐다. 이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7천여 대가 신고됐는데 금액으로 추산해 보니까 이미 977억 원. 태풍 매미 때보다 많아요. 네. 차량은 지금 5분의 1 정도 침수됐는데 금액은 훨씬 커졌다. 어머. 자, 아직 이 완전 집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고 이번 호우의 피해가 집계되면 최다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침수 차량 중에 고가의 외제차가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강남은 아니지만 동작구에 사는데요. 강우량이 최고였어요. 네. 이틀 동안 집계된 게 전체적으로 뭐 한 452mm. 그런데 그 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뭐 거의 400mm를 넘었든가 400mm 육박합니다. 침수 지역이 강남권이 제일 많다 보니까 침수된 차량이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차량, 수입차, 외제차, 아이고. 슈퍼카. 네. 지금 보시는 이 스포츠카, 슈퍼카는 한 5억 원대 또는 한 2억 원 내외하는 이제 이 뭐 초호화 또 슈퍼 이제 수입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침수가 많이 된 거예요. 8일 하루에만
수입 차량의 신고 건수가 1,000대를 넘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2,000대를 돌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7,000여 대 중에 왜 이렇게 금액이 컸을까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대부분 이 외제 고가 수입 차량이 많다. 네. 이것도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 차가 침수됐어요. 네. 뭐부터 좀 해야 될까요? 당장 해야 될 것은요. 침수가 됐든 안 됐든 일단은 지하 주차장에 뭐 고이 모셔놓은 차가 아니라면 비를 다 맞았겠죠. 말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비가 멎은 날 이번 주말 같은 때 차량 문을 다 여시고요. 엔진룸도 여시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여시고 매트 다 꺼내서 말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꺼내서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말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5년 이상 주행한 차량들은 언더코팅도 보셔야 되는 게 물기가 남아있다가 부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물에 젖었기 때문에 말리는 게 기본인데 그 다음이 이제 고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침수 지역에서 주행을 하다가 네. 내 차 엔진에 물이 들어왔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네. 침수 중에 사실은 주행 중에 침수, 물이 차 올라와서 내 차의 엔진이 꺼질 정도였다. 그럼 그 차는 가만히 놔두셔야 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견인해야 됩니다. 내 차 시동은 꺼져 있고 견인해서 정비소에서 엔진을 분해 조립해야 돼요. 근데 다 분해하고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서 재조립을 한 이후에 엔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엔진 꺼졌는데 계속 엔진 시동을 건다. 더 차량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수된 차량의 이 시동은 걸지 않는다. 근데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면 빨리 그 지역을 일단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물에 젖은 엔진은 완전히 분해, 세척, 건조, 재조립하고 테스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장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손해보험과 함께 보상 처리, 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자연재해, 폭우처럼 자연재해로 네. 내 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럴 때마다 논란이죠. 수년 전에는 항상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못 받는다 보상. 천재지변에 의한 이제 이런 차량 파손, 재산 피해는 보험사에서 보상 안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다. 다 해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침수했다. 네. 안 되죠. 자차 보험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보험 중에 대물대손, 자차 자손 있잖아요. 네. 자차가 보험에 들어있어야 이러한 이제 침수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잘 따져 보셔야 되고요. 아까 또 차량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정말 이제 뭐 가격이 싼 중고차부터 막대한 수입차까지 보상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사를 통해서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03년 매미 때 얘기하셨는데 네. 그 외에도 2011년인가에도 이렇게 큰 피해를 줬다면서요? 그렇죠. 2011년이 사실은 피해 금액으로는 네. 침수 차량은 최고액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미 때는 4만 1천여 대였는데 911억 원. 네. 이번에 지금 사실 뭐 한 일주일치 안 된 비해도 7천여 대인데 977억 원. 매미 때도요. 이때는 993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최고치인데 2011년 7월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단 사흘 내린 비로 우면산 산사태 나고 맞아요. 저 차량 보시면은 네. 그때 저희 동네예요. 네. 저희 아이가 고3일 때 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는데 뭐 이미 물바다가 됐더라고요. 네. 이때 이제 침수 차량에 대한 피해가 993억 원 가장 컸는데 자 문제는 977억 원 이번 주에 집계가 중간 집계잖아요. 이 아마 2011년을 뛰어넘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네. 비가 이게 그친 게 아니고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자, 두 번째 주제. 저도 궁금한 건데요. 이 배달비. 이 배달 저희가 시켜서 음식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배달비 오해와 진실 되겠습니다. 네. 사실 배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저도 많이 시켜 먹거든요. 네. 주말에 아이들하고. 그런데 이 배달비가 쑥쑥 올라가요. 코로나 때는 이해가 됐어요. 아, 이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배달이 얼마나 고마운가. 배달 수요 증가했고 배달의 중요성 커졌는데 배달비가 올라간다? 지난해까지는 좀 그러려니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주문하려고 그래도 네. 배달비 때문에 망설여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 배달 대행료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게 이 단건 배달이 많아졌어요. 이 1대1 배달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문제는 왜 이렇게 안 옵니까? 하고 이제 음식점에 전화하면 아유, 그 동네 출발 이미 했고요. 어디 거쳐서 곧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업소에서 우리 집으로 하나만 배달해 주세요. 그럼 이거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평균 금액을 보니까요. 기존의 한 평균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3,300원대의 배달료가 지금은 5,500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것이어서 이거 이렇게 비싸지나? 한 2배 가까이 오르나? 이런 이제 체감이 될 정도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러한 그 금액이 오르는 것은 적정하게는 이해가 되는데 네.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5,000원 내외.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할증이 붙습니다. 어. 요즘처럼 폭염이다. 또 폭우다. 그럼 저는 이 배달원분들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할증까지 붙어서 이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네. 고민들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배달 대행료 네.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정 기준이 네. 이게 오해와 진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풀어드려야 되는데 네. 아직 저도 못 풀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달앱이 크게는 이제 대형 3사가 있고 난립해 있는데 자, 산정 기준 첫 번째 거리예요, 거리. 이해가 됩니다. 업소에서 가정까지의 이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되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소요 시간. 거리는 가까운데 뭐 언덕길이다, 꼬불꼬불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시간이 걸리면 비싸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해는 돼요. 그 외에 제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배달료가 산정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리면은 몇 킬로까지는 얼마, 몇 킬로까지는 얼마. 택시비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업체마다 다 산정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네. 소요 시간도 그러면 뭐 10분 초과될 때마다 얼마. 뭐 이런 게 업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복합해서 배달료가 산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막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배달 대행료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 궁금한 게 그 이윤이 남을 텐데 그건 누가 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플랫폼, 배달 대행 업체, 배달 대행 앱들은 얼마나 벌까? 막대하게 벌지 않겠는가? 따져 물어보면 그 대행 업체에서는 우리는 정해진 수수료만 배달료에서요. 저희가 가져가는 건 6.8%밖에 안 돼요. 그럼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배달원들이 돈을 많이 벌겠네. 그러니까 뭐 배달원이 뭐 억대 뭐 연봉을 자랑한다 이런 또 가끔 보도도 있는데 배달원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배달비의 일부만 받아갈 뿐이고 힘듭니다. 하지만 위험은 우리가 다 감수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 라이더들의 항변이 대행 업체가 돈을 다 법니다. 그러니까 업체는 우리는 이 정해진 요율만 수수료를 떼고 나머진 다 다른 쪽에서 가져간다고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말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투명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요걸 풀게 되면 저는 이제 이 배달비의 오해가 많이 풀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비싸다고 그러고 배달 대행 업체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니다. 우리가 버는 네. 거 아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어디 가는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어쨌든 그 배달하는 분들과 그 배달을 시켜서 소비하는 소비자는 그 갭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어떻게 이 간격을 줄일까 이런 고민이 또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가 있군요. 네, 다음 오. 이슈 전해주시죠. 네네. 자, 끝에 짧게 하나 해드릴게요. 논란의 명품 플랫폼. 자, 이게 보도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남성이 자, 명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앱에서 구매를 했어요. 한 85,000원짜리 허리띠, 벨트를 샀다고 해요. 근데 물건을 받아보니까 이거 사진하고 다르네. 마음에 들지 않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네. 반품 요청을 했더니 반품 받아들이는데요. 반품 수수료가 있습니다. 15만 원 내세요. 저 85,000원짜리 허리띠를 시켰는데 반품하려고 그랬더니 15만 원 내라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런 네. 문제가 생겼고 네. 또한 여성분은 이제 클러치를 구입했는데 이게 한 180만 원짜리라고 해요. 명품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게 왠지 진짜 같지 않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감정을 받아봤더니 이거 가품입니다. 그럼 가짜를 샀잖아요. 당연히 이거 환불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와 제휴된 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네. 명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비가 붙고 있어서 논란의 명품 플랫폼입니다. 아니 큰맘 먹고 기분 좋게 명품을 샀는데 가품이다 이런 그래요. 말 듣거나 혹은 이렇게 서비스가 네. 안 좋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명품 플랫폼에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아니 받아보니까 품질이 좀 불량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것을 그러면은 이 명품 플랫폼이 검수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수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환불받으려고 반품하려고 했더니 이게 청약을 철회하는 기준이 상식적이지가 않다. 매우 플랫폼에게 유리하게 돼 있더라. 아니 8만 5천 원짜리 벨트를 반품하는데 15만 원 내라니. 뭐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안 되죠. 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꽤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수령한 시점부터 네. 7일 이내, 네. 일주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든 뭐 품질의 불량 문제가 있든 여러 가지 이유로 반품이나 환불, 청약 철회가 가능해요. 네. 이거 홈쇼핑에서 보시면 항상 홍보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준다? 내용을 보니까 매우 명품 플랫폼에 유리하게 이 청약 철회 관련 약관이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반품 수령 후 시간도 법정 기간보다 짧게 돼 있고 또는 배송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일정 기간 이후에 도착한 물품은 저희가 뭐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든가 등등 해서 자,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법정 상식,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품 플랫폼의 합리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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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많이 네. 들어봤죠. 뭐 네. 도시를 다시 살리는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뜻인데 인천의 제물포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이 인천의 제물포에 도시재생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제물포로 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 제물포 일대 탐방에 나선 두 사람. 열혈 학생 차세미 리포터와 도시재생 전문가 이찬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여기가 도시재생으로 힙해졌다 그래서 오늘 이 네네. 제물포로 온 거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조금 생소해요. 혹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병들잖아요. 네네.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오래되면 낙후되거든요. 그럼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사회학적 개념과 환경적 개념, 경제적 개념을 넣어서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것들을 도시재생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로 치면 좀 낙후된 도시가 네.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은 1883년 개항 이후로 최고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낙후됐고 지금은 다시 도시재생이 생기면서 다시 힙플레이스로 반려도 되고 지금 현재는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관광지로서 많이들 찾고 계세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제물포를 제가 오늘 좀 싹 둘러보고 싶은데 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보시죠. 고! 도시재생 첫 번째 장소는 계양장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인데요. 근대 계양기의 건물들이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아니 여기가 이 빨간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솔직히 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좀 오래됐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옛날 건물들이거든요, 다. 옛날에는 제물포항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물들이 일로 들어오고 그런 선적들의 이제 창고로 여기 사용했던 거죠. 창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예술로 바뀌고 문화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곳곳에 예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 뭐 조형물도 그렇고 여기 위에 천막도 그렇고 네. 아니 이런 맨홀마저 이렇게 아트적으로 꾸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고 SNS 많이 하잖아요. 맞죠, 맞죠. 여기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온 곳곳이 포토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이곳의 매력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재탄생한 두 번째 장소. 바로 인천 시민의 집인데요. 숲길을 조금만 따라 올라가면 와, 멋스러운 한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한옥이에요, 그쵸? 네, 너무 멋있네요. 와. 네. 특히 이 창호가 진짜 멋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원래 시장님들이 사시던 관사였어요. 작년에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무료로 개방돼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인천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어요.
인천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참 진짜 많이 많다. 있는. 네. 인천과 관련된 책이 가득한 사랑방 쉼터.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디지털 갤러리. 체험이 진행되는 야외 잔디광장은 물론이고 차를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 도시 재생을 통해 모든 공간이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된 것도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런 공간이 시민에게 개방이 돼서 올 수 그쵸. 있었던 거잖아요. 시장님들이 쓰시던 공간이 관사잖아요. 어떻게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또 이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장소는 어딜까요? 느낌이 있는데 간판부터. 네, 분위기 좋죠. 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징어게? 오. 이번 장소는 바로 도시 재생을 위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옛날 통닭집입니다. 옛 건물의 멋을 살린 인테리어와 추억을 자극하는 소품을 활용해 레트로 감성을 채웠는데요. 복고풍 인테리어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라고요. 과거랑 현재가 좀 공존하는 약간 그런 뉴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와, 여기 진짜 레트로의 끝판왕? 완전 느낌 있는데요, 여기? 그렇죠. 네네. 여기가 과거에는 극장이 19개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19개.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영화 간판을 그렸던 분이 계신데 간판을 이미 그려주신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도 오래된 어른들과 젊은 친구들과 협업을 통해서 만든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누군가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한 거죠. 그러면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요. 도시 재생에 네. 관한 그런 철학? 네, 이런 게 네. 잘 들어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옛날 통닭입니다. 이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음식인데요. 지금은 추억의 맛으로 복고의 감성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다고요. 그렇게 옛날 느낌 나는 곳에서 옛날 통닭을 먹으니까 네. 정말 맛있는데요? 도시 재생의 매력을 다시금 느끼는 두 사람. 어느덧 마지막 장소만 남았는데요. 바로 제물포의 또 다른 도시 재생의 시작을 알리는 열린 홍보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물포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 진행될 도시 재생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바로 이곳 제물포 르네상스를 출발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란 쇠퇴한 인천 내양 일대를 재활성화하는 인천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가 착착 이루어지면 정말 어떻게 바뀔지 상상도 안 될 정도인데 기대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도시 이미지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고용학과 만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 주변 지역과 연계해 글로벌 금융 허브 뉴 홍콩시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홍콩을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을 인천에 유치해 제2의 홍콩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인천 내항은 주변에 국제공항도 있고 항만도 그다음에 크루즈 항구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고 국제적인 미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와 주거와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제2의 홍콩이 바로 인천에 탄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물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핫플레이스들을 다 봤잖아요. 이게 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물인데 앞으로도 이 도시 재생을 통해서 더 핫해질 제물포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오늘 인천 중구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물포. 지역민들을 위해 새롭게 달라질 제물포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네. 예, 한번 더 가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 또 훈훈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떴다 우리 동네 순서입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을지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500년 세월을 지켜온 금강소나무를 품은 고장 울진. 먹고 즐기고 배우는 삼박자가 어우러진 울진 이야기. 떴다 우리 동네 7번째 여행지 여름놀이터 울진으로 떠나봅니다. 싱그러움이 절정을 향해 가는 8월의 어느 날 행복한 아침 떴다 우리 동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윤서입니다. 우리 한윤서 씨 네. 우리가 온 곳이 어디죠? 자, 이곳은 바로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와 푸른 하늘이 있는 바로 금강소나무 숲길입니다. 사시사철이 무슨 뜻이에요? 사자성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이 금강소나무 네. 숲길에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윤서 씨 떠나보시죠. 사시사철 떠나보시죠. 가자. 금강소나무 숲길은 총 7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숲의 보존을 위해 각 구간별 하루에 딱 80명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쁘다. 와 근데 와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지? 오빠 냄새 좀 맡아봐요. 윤서 씨 방귀 뀌셨어요? 걸렸네. 갑니다, 저 먼저. 진짜 꼈지?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쭉 뻗은 금강소나무를 양옆으로 두고 오르다 보면 오빠. 얘 봐요. 얘 뭐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뭔데요? 아니, 일단 되게 길고 뭔가 되게 웅장하고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소나무랑은 좀 다른 느낌 있죠? 확실해요? 알고 하는 얘기예요? 나 김똑똑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준비를 하고 온단 말이야. 안 궁금하고 가보시죠. 우리가 이걸 보러 온 거야. 가자. 우와, 진짜 근데 멋있다. 뭐야? 보는 순간 멋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이 소나무는 500년 넘은 보호수인데요. 이 숲에서 가장 오래돼 할아버지 소나무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금강송 전개 아래 소원 빌기는 필수 코스죠.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최고의 놀이터 금강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왔네. 눈에 보이는 게 다 녹색이네, 다 녹색이야. 그러니까요. 이야, 절경이다, 절경. 그쵸? 아니, 근데 민기 씨. 배가 너무 고픈데 이렇게 맑은 공기만 먹게 할 거예요? 아니,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윤서아 씨를 위해서 전통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윤서아 씨 들어가시죠. 역시 국민 아들내미. 국민 딸내미 들어가시죠. 밥 먹으러 가자. 이번엔 배도 채울 수 있는 전통 놀이터로 가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네. 여기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오던 그 건강송 숲길을 지나면서 쉬어가던 보부상 주막초원을 제열한 곳에 촌장을 맡고 있어요. 이야, 촌장님. 진짜. 굿시. 12고개를 넘어 울진과 봉화의 5일장을 오가던 보부상들이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여행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워. 촌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으십니까? 주인장의 손맛이 그대로 담긴 새콤달콤 우렁이 무침에 담백한 메밀전이 올려진 보부상 한상 차림인데요. 밥에다가 쌈장. 그냥 강도 이제. 네, 오랑 쌈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싸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윤서 씨가 호박잎 한 쌈을 한다면 저는 메밀전에 산나물 듬뿍 올려 입안 가득 넣어 보는데요. 이 맛과 감동을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 딴 데서 우렁 이렇게 하려면 추가해야 돼요. 추가. 어찌나 죄송한지 제가 더 열심히 먹어봤는데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맛있고 또 맛있었던 든든한 한 끼였답니다.
다녀왔고 저희가 보부상 주막촌도 다녀왔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눈도 즐거웠고 뭐 공기도 막 푹 마시고 밥도 막 실컷 먹어도 배도 부르고 맞아요. 이제는 좀 놀아야죠. 논다고요? 이 안에 어른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윤서 씨. 대박 사건 놀이터가 있다고요? 네. 아니 여기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막 에너지를 막 팍팍팍팍팍팍 쓸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신나는 놀이터 팍팍. 울진에서 찾은 세 번째 놀이터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것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 만점인 곳인데요. 에너지 놀이터라는 이름답게 친환경 실천법도 게임 형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윤서 씨와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되더라고요. 과연 여기가 좋아합니다. 여기가 좋아합니다. 과연 그래요. 성공했습니다. 에너지 배움터에서는 실제 발전소를 본떠 만든 모형을 통해 원자력 발전 원리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못 내려와. 저희가 가장 신기해했던 춤추는 구슬인데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키네틱 쇼라고 합니다. 우와 빛이 나온다. 눈부셔. 이게 불이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세요? 저는 홍보부의 정재필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른 홍보관들이랑 느낌이 좀 다른데 이 에너지팜은 어떤 공간인가요? 에너지팜은 이제 국민들에게 에너지라는 주제를 좀 더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고민하는 끝에 탄생한 공간입니다. 전시관 혹은 홍보관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한 에너지팜. 반나절만 놀아도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친근감마저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쪽에 그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어른들의 놀이터가 있다고요? 뭐지 그게? 여긴가?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있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곳도 있어야겠죠. 초집중 중인 어르신들 뭐라고 계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조작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희 한울 원자력 본부는 매년 여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게 스마트 조작법을 알려드려서 SNS 사용법 등 그래서 가족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준비해요. 그래서 여기가 어르신들의 놀이터라고 그랬구나. 왜냐면 저희도 핸드폰 가지고 놀면 재밌는데 어르신분들도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알면 더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업 중인 모습을 살짝 엿봤더니 배움에 대한 열기가 한여름 태양빛 못지않게 아주 뜨겁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기서 핸드폰 배우셔서 아버님한테도 가서 알려주세요? 제가 더 잘하는데. 남편한테 배워야. 아버님이 밀당의 고수시네. 그러니까 인고 부부셔. 부럽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뭐요 이렇게 배워갖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줘서 너무 고맙네. 감사해요. 오늘 그럼 집에 가서 뽀뽀 한번 해주세요. 너무 보기 좋아요. 건강하세요 아버님. 건강하세요 아버님. 열심히 배울게요. 부부의 애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스마트폰 수업.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의 소통도 다양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연과 사람이 만든 놀이터 울진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따뜻하고 정겨운 동네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외쳐보고 끝내볼까요? 행복한 아침 떴다! 자연과 사람이 만든 여름 놀이터 울진은 배우면서 즐기는 사람들과 한없이 나눠주는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여행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떠나볼 곳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만족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 부산광역시입니다. 오, 부산 부산은 좋죠. 해안을 따라서 다양한 볼거리와 또 다양한 해변이 펼쳐지기 때문에 최고의 관광도시로 꼽히고요. 게다가 전통시장 투어가 있을 만큼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제가 올여름 부산에 가시면은 꼭 가보셔야 될 여행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부산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제가 매주 기다렸거든요. 부산 언제 소개해 주실지. 네. 사실 여름이면은 딱 부산이 생각나는데, 일단 서울에서 가장 가는 법 되게 다양한데, 네. KTX로 가게 되면은 서울역에서는 부산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비행기로 가게 되면은 김포공항에서는 김해공항까지는 55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엄청 오래 걸린다고 차로 갔었거든요. 네.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우린 다 일일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교통 잘 돼 있기 때문에 엄청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가기가 더 편해졌죠. 그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태원준 작가와 함께 부산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예요? 네, 첫 번째 여행지 제가 하늘에서 멋지게 담아봤는데요. 어딘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오, 예쁘다. 멋있다. 전망 좋겠다, 저기 지금. 와, 바닷가 옆에 집이에요? 마을인데요? 호텔이에요? 네, 아기자기한 마을인데요. 마을이에요. 네, 부산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첫 번째는 요즘 부산 최고의 명소로 꼽히고 있고 또 아름답고 작은 해안 마을인 흰여울 문화마을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저는 SNS에서 봤거든요. 네. 굉장히 핫한 여행지가 됐더라고요. 근데 흰여울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흰여울 문화마을은 복례산 기슭에서 여러 갈래로 물줄기가 해안 쪽으로 떠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눈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이 정착한 마을이었는데 과거엔 판잣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찾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험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릴 정도로 그러네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변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다만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신 다음에 아무리 이쁘더라도 발소리, 목소리는 조금 줄여주시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아까 골목을 비추는 영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을이다 보니까 골목을 다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을은 정말 골목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재미가 굉장히 좀 쏠쏠한데요. 세로로 14개나 되는 골목이 나 있습니다. 이곳을 가시다 보면은 마치 여러 갈래 샛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산책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예술가들이 벽화와 푸른 바다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계단들이 구석구석 이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소품이 이제 가득한 가게들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포토존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흰여울 문화마을에 오시게 된다면은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잡고 느긋하게 골목을 좀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뭘 물어볼지 아시잖아요. 네, 제가 매주 물어보는데 혹시 인생샷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거의 가장 유명한 포토존이 뭐 있을까요? 어딜까요? 네, 로빈 씨가 정말 딱 좋아하실 만한 곳을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문화마을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포토 스팟입니다. 바로 흰여울 해안터널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사진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SNS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쁘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입구 쪽을 바라보면은 바다가 어우러진 예쁜 뷰가 이렇게 딱 진짜 보여요. 예쁘다. 네, 멋지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서면은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처럼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어떤 포즈를 잡아도 인생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 가신다면은 조금 이제 발걸음을 더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곳은 꼭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가 해안 마을이다 보니까 바닷길 걸으면서 느긋하게 산책하고 뭔가 사색을 즐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흰여울 문화마을 바로 밑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름이 절영 해안 산책로인데요. 이곳은 남항 외항을 끼고 있어서 태종대까지 산길과 해안길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산책을 즐기시기에 정말 좋고요. 이 절영이라는 또 그 이름의 유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달리면은 그림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말들을 이곳에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령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시원한 영도 바다를 코앞에서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어가지고 역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푸른 바다를 실컷 눈에 담으실 수 있고요. 또 그러시다 보면 힐링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셔서 이 저령 해안 산책로도 함께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전통시장을 가는 게 구경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네. 혹시 흰 여울 마을 미안해요. 흰 여울 문화 마을은 들렸다가 그 구경할 만한 시장이 있을까요? 네,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하죠. 흰여울 문화마을 바로 근처에 부산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남항시장이고요. 6.25 당시 이제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몰려오시면서 영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하면서 1960년대에 형성된 전통 시장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시장은 역시 뭐 볼거리도 많지만 먹을거리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죠. 네. 예, 이곳에 가시면은 부산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국밥 맛집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 맛있지. 네, 너무 국밥도 좋죠. 한 그릇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뿐만 아니라 뭐 회라든지 칼국수라든지 뭐 파전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흰여울 문화마을 가셨다면은 남항시장까지 꼭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어딘가 가면 그 여행지 시장을 꼭 가보는 편이거든요. 또 여기 가면 뭐 좋죠. 호떡도 먹고 어묵도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에서 꼭 가야 할 그 베스트 3 두 번째 여행지 어딜까요? 네, 두 번째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여행지인데요. 일단 사진을 통해 또 만나보시죠. 저거 모노레일. 이거 뭐예요? 모노레일? 열차. 그렇죠. 되게 귀엽게 생겼죠. 네. 예, 부산의 두 번째 여행지는 옛 철도 시설을 개발해서 동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운대 해변 열차입니다. 해변 열차가 생겼어요. 네. 지난주에 그 강릉 소개하셨을 때 해안로를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뭔가 바다를 보면서 그 열차를 타는 게 엄청 낭만적일 것 같아요. 네. 이 해운대 해변 열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을 되나요? 네, 구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데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이 해운대 해변 열차는 해운대 미포를 출발해가지고요, 송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청사포를 거쳐가지고 송정에 이르게 되는데 4.8km 정도 됩니다. 왕복으로 이제 운행이 되고요. 함께 운영이 되는 4인승 스카이 캡슐도 있어요. 방금 사진에 만나보셨던 그 캡슐인데요. 예, 이 캡슐 같은 경우는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2km 구간 정도를 운행을 합니다. 자동으로 운행이 되고요. 열차 탑승 시간은 30분 정도 되는데 시속 15km 정도로 좀 이렇게 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풍경을 즐기시기 좋고요. 스카이 캡슐도 역시 30분 정도 시간 동안 이제 타시게 되는데 역시 조금 더 이제 좀 속도가 낮죠. 시속 4km로 이제 달리기 때문에 해안을 감상하시면서 여유롭게 또 많은 풍경을 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깥 풍경을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데 저는 벌써부터 고민되네요. 해변 열차를 타야 될지 아니면 그 캡슐을 타야 될지. 둘 다 타면 되죠. 네. 궁금한데요. 해변 열차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 해변 열차 같은 경우는요, 타시지 않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더라도 해외에 온 듯한 되게 좀 낭만적인 풍경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이국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예쁘다. 직접 타시게 네. 되면은 네. 전 좌석이 해변을 향해서 이렇게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유리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앉으셔도 시원한 바다 전망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미포, 청사포, 송정에 이제 정차를 하긴 하지만 달맞이 터널이라든지 다리돌 전망대, 또 구덕포에도 정차를 하기 때문에 돌아보시고 싶은 곳에 내리셔가지고 직접 산책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전 구간에 다 안전하게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열차를 탑승과 이제 산책을 적절하게 혼합하시면은 더 어떤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스카이 캡슐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스카이 캡슐은 일단 조금 더 높은 곳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철로보다 조금 높이 조성된 공중 레일이기 때문에 귀여워요. 시야가 탁 트이는 장점이 있겠죠. 정말 귀엽죠. 저 괜찮다. 예. 게다가 또 독립적인 공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4인까지 탑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조금 이제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일행끼리 머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내부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낭만적이네요. 네, 노래 그렇기 틀어놓고. 예, 원하시는 곡을 선곡하시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이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30분을 이제 쭉 달리시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어떤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그렇겠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또 팁을 드리자면은 해변 열차나 스카이 캡슐 같은 경우는 현장 발권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날짜나 시간을 맞추시려면은 가급적 온라인 예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한 번도 전 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부산에 가게 된다면 꼭 한번 온라인 예매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에서 꼭 가야 할 곳 마지막 여행지 어디예요? 네, 부산에서 또 바다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는 해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진 보고 또 한번 맞춰보시죠. 여기 서핑하는데.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데. 부산에 저렇게 파도가 제법 있는 데가 있나? 네, 우리나라에서 또 언젠가부터 서핑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네. 예, 부산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세 번째는 사계절 내내 서핑이 가능한 서핑의 메카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송정해수욕장. 저는 거기서 서핑을 하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서핑하는 그 좋은 데라고 잘 몰라서 못 느꼈는데 거기서는 왜 서핑 메카라고 불리나요? 워낙 이제 바다의 그 흐름이 좋기도 하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송정해수욕장 자체가 서퍼들에게는 송정해변과 캘리포니아를 합성해서 송정포니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이국적이고 파도가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약간 하와이의 와이키키처럼 나온다고 해서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서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많은 서퍼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수심이 완만하고 파도와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좋아서 초급자도 부담 없이 서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남쪽 파도, 가을, 겨울에는 북동 파도의 영향을 받는 거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사계절 언제나 서핑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서핑 장비가 없으시더라도 그 앞에 가시면 많은 샵들과 또 강습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서핑을 배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저게 일어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야, 일어났다 바로 쓰러져요. 사람 엄청 많죠. 네, 근데 해운대나 아니면 광안리 같은 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송정으로 갈까 했는데 송정도 많네. 네. 저것은 아직 덜 하니까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광안리나 해운대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여유로운 편이고요. 또 이곳에 가신다면은 길이가 한 2km 정도, 그다음에 너비가 50m 정도 되는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수심이 굉장히 얕은 편입니다. 경사도도 완만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은 해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변을 따라서 다양한 맛집들이 있겠죠. 자연산 회를 취급하는 횟집도 있고요. 또 워낙 그 서핑을 즐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낭만적인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기 때문에 바다 이런 낭만을 즐기면서 바다 풍경을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까지 즐기신다면은 이 송정해변을 즐기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송정해수욕장에서 바다 전망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어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이 송정에서 이 전망대 역할을 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바로 죽도공원입니다. 이 죽도공원은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천천히 올라가시다 보면 약간 완만한 언덕을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은 울창한 자연림으로 형성된 그런 공원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을 따라서 이제 언덕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길게 이어진 산책로가 이어지고요. 또 갖가지 기념 조각물이 세워져 있는 그런 조각물들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곳의 일몰과 월출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꼽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송일정이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꼭 발걸음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송일정에서 송정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몰과 함께 소나무 숲,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그 조화로움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송정 해수욕장 가신다면은 이 전망을 즐기시기 위해서 이 죽도공원도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발견인데요. 네. 오늘은 태원준 작가와 부산 여행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만능 맛 가루. 네. 네. 제가 지난번에요. 만능 쌈장, 만능 간장, 만능 고추장을 알려드렸더니요. 주부님들의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부응해서 제가 이번에는 만능 맛가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만능 맛가루 그러면 이제 사실 요리를 조금 간 맞추기가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관해서 잡수시면 아주 좋은데 국, 찌개, 전골은 물론 무침, 볶음, 조림, 찜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만능 맛가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만능 맛가루를 이용을 해서 얼갈이, 우거지, 콩나물국을 하나 만들고요. 부추, 도토리묵, 무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캠핑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만능 맛가루 하나만 딱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저나 로빈 씨처럼 요리 초보들 이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여행을 많이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캠핑을 이렇게 좀 날씨 좋아지면 캠핑을 가서 친구들한테 네. 이 맛가루 맞는 맛가루만 들고 네. 이렇게 좀 요리해주고 싶네요. 그럼 인기 최고죠. 우리 집에도 만능 맛가루 있어요. 뭐 있으세요? 라면 스프. 그거 넣으면 다 되는데? 다 돼요. 대부분 이제 만능 맛가루를 다 그렇게 라면 스프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요거는 정말 요거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네. 라면 스프를 버금가게끔 맛있어요. 요거 제가 정말 아주 기발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 네. 실천을 꼭 해보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만능 맛가루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골고루 다 있잖아요, 만능이. 네. 여기 지금 북어포고요. 그다음에 말린 홍고추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말린 양파도 있고요. 말린 생강도 있고 말린 마늘, 무말랭이. 요거는 건어물인데요. 지금 새우도 있고 또는 요거 멸치도 있어요. 근데 요 보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는 지금 두졸새우로 준비했는데 보리새우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지금 이 황태채 준비를 했는데 황태포 있으시면 황태포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는 잔멸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 만약에 국물 멸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배를 갈라서 내장 빼고 큰 가시 빼고 그다음에 대가리 뗀 다음에 그것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잔멸치 갖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건어물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냉장고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기도 좀 머금고 있고 그다음에 냉장고 그 냉동실 안에 있다 보면 이 건어물들은 냉동실 습기를 조금 많이 먹고 있고 그다음에 비린 맛도 좀 갖고 있거든요. 냄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볶아주는 게 좋아요. 볶아주면 또 약간 수분이 없어지는 거죠? 수분도 없어지고요. 이게 비린 맛도 좀 날려주니까 훨씬 우리가 먹을 때 구수하고 그다음에 좀 산뜻한 맛으로 먹을 수도 있고 잡내도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볶아주시는데요. 이렇게 좀 잘 볶아야 이 건어물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냉동실 뒤지면 저런 건어물이 계속 끝없이 나와요. 그럼요. 사뒀는데 또 사고 그래서. 왜냐하면 냉동실에 대부분 다 검정색 비닐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샀으면 그 재료를 다 쓰면 되는데 저희 집에도 보면 꼭 요만큼씩 남겨서 그거를 넣어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쓰려고. 아니 뭐 언제 안 쓰던데. 그러니까 다시 안 꺼내면서 이렇게도 해요. 이 주부들 입장이요. 요만큼만 사면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 요렇게 좀 1+1으로 많이 사면 네.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더 사게 마련이거든요. 이게 다 주부 마인드가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바삭바삭하게 지금 해놨어요. 그랬으면 요거를 불을 끄고 이렇게 볼에다 넣고 좀 식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건 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좀 식혀주시면 요게 조금 뭐랄까 좀 갈 때 훨씬 더 고소하게 잘 갈리겠죠.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 이제 뭘 넣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른 홍고추 같은 거 요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조금씩 네. 잘랐네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하면 이게 잘 안 부서지니까 그 잘게 좀 잘라서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요게 지금
양파거든요. 양파를 제가 일부러 채 썬 다음에 식품 건조기에 이렇게 말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하기가 약간 좀 귀찮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나 마트 가면 요새 양파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그 양파가루 이용하셔도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는 요건 지금 제가 단맛 때문에 이 단호박을 준비했는데 단호박 가루 사셔도 되지만 요새 단호박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단호박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요거는 무말랭이거든요. 무말랭이도 요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바싹 말린 무말랭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양념가루니까 아무래도 요거 마늘 이렇게 칩으로 요것도 말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생강이에요. 생강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구람수를 딱딱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맛가루가 알맞게 양념이 되죠.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갈아 볼게요. 저걸 갈아서 맛가루를 내는군요. 네. 다양하게 감칠맛도 나겠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비율 맞춰 넣기 때문에 굉장히 요리할 때 정확한 맛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건어물도 있고 단맛 나는 단호박도 있고 양파, 마늘, 생강 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넣으면 정말 요게 만능 맛가루인 거예요.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거는. 네. 그리고 요 정도 좀 만들어 놔야 요게 지금 요리할 때 좀 든든하거든요. 자, 그렇죠. 한 번 할 때 좀 많이 해놓는 게 좋아요, 사실. 봉지에서 갈아주세요, 곱게. 이렇게 갈아놓기만 하면 사실 어디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능이기도 하고요. 로빈이 좀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힘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자, 이게 그 생방송이라 네. 좀 긴장을 해요. 그 힘 센 믹서기로 필요해요. 힘. 이거 분쇄기예요. 아, 분쇄기로. 네. 이렇게 해서 분쇄하시면 돼요. 다 갈리죠. 완전 다 갈리잖아요. 요거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그대로 요거보다 훨씬 더 곱게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확 줄었네. 진짜 가루 됐네요. 가루 됐죠? 자, 그랬으면 요거는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하면 바로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생방송이라 너무 곱게 못 갈았어요. 제가 미리 이렇게 갈아놓은 게 있는데 요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쵸? 오렌지색으로 좀 변했네요. 왜 그랬냐 하면 요게 좀 고춧가루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고춧가루. 그다음에 아무래도 양념이 되려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겠죠? 소금 10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요. 아, 나중에 고춧가루랑 소금만 살짝. 네. 자, 요렇게 놓으면 바로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 맛가루 가지고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지금부터 만들 건데요. 네. 아침에 가장 이 맛가루 하기가 조금 좋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콩나물하고 우거지. 가루 자체도 괜찮다. 그쵸? 맛있죠? 이걸로 라면 끓여도 되겠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라면 더 쓸 나은데요? 필요가 없는데, 이거? 제가 비율을 굉장히 잘 맞춰놨기 때문에요. 라면 스프보다 아마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어떻게 가루가 맛있죠? 이거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관은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거지 갖다 놨으면은요. 우거지에다가 일단 집에 있는 된장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맛가루 5큰술만 넣어주세요. 요거 냉동실에 있던 거 맛가루 5큰술을 넣어주세요. 아니, 진짜 감칠맛, 깊은 맛 다 날 것 같아요. 가루 먹어보니까. 네. 가루 먹어보니까 그래서- 그 라면 수프랑 전혀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랬으면 요거를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요. 로빈 묻혀요? 이렇게 묻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묻힐까요? 묻히면은 아무래도 좀 간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제 옆에 있더니 척척 박사가 다 됐어. 자,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간 맞춤도 잘 되고요. 이 우거지에 간이 확 잘 배어서 아주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 대파 좀 갖고 오실래요? 여기에다 이제 콩나물을 올려요. 콩나물 올리고 그다음에 대파도 넣어주시고요. 그 물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콩나물은 이렇게 뚜껑을 덮고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뚜껑을 열어야 비린 맛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다 맞춰주세요. 또 그것도 주세요. 이게 보통 10컵이에요. 10컵 정도? 네, 10컵 정도 해서 뚜껑을 완전히 덮어요. 덮고 그 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선생님. 뚜껑을 열 때. 뚜껑을 딱 닫고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끓이세요. 3분 정도 끓이면 김이 막 올라오겠죠? 네. 김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게 네. 지금 3분 정도 끓인 거거든요. 맛있겠다. 네, 이렇게 얼갈이 배추하고 콩나물이 잘 되려면은요.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서 뚜껑 열은 채로 10분을 끓이셔야 돼요. 이렇게 은근하게. 네. 이렇게 해서 10분을 일단 끓여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요 10분 끓일 동안 뭘 하느냐? 또 맛있는 반찬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 만들 거냐 하면은요. 바로 부추하고 도토리 묵 해서 묵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도토리 묵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진짜 맛있는데. 요거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시죠?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을 때는 엄청 힘든데 네. 그래도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힘들게 먹어요. 올려서 먹어야죠. 그래요? 간장이랑. 자, 그랬으면 부추를 이렇게 해서 도토리 묵과 비슷하게 한 4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부추가 가끔 사다 보면 억센 게 있던데 맞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억센 것들은 볶아 드시는 게 좋고요. 야들야들한 부추 같은 경우에는 무쳐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부추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애초에 같이. 얇은 부추가 있더라고요. 그 얇은 부추는 얇은 영양부추라 부추.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얇은 거라 바로 그 뭐랄까 무침이나 샐러드에 많이 잡수시죠.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거 너무 간단해서 제가 이게 무슨 요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간단하거든요. 바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부추 보름 하나? 요게 지금 간장이에요. 네, 진간장. 그다음에 간장은 3큰술인데 물을 생수를 3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뭘 하느냐? 우리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만능 맛가루 있었죠? 네. 만능 맛가루를 5큰술을 섞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맛 궁금하네요. 넷. 아니, 가루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5. 그냥 5을 가루만 먹는 게 맛있는데. 요걸 잘 섞어요. 그럼 가루 됐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아주 쉬워요. 요 참기름 깨 좀 주실래요? 네. 다 됐어요. 너무 쉽죠? 가루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랬으면 여기다가 넣어요. 저거 넣고 무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버무릴 때 색깔이 조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고추 올려서 바로 버물버물 하시면 금방 즉석에서 만드는 도토리묵 무침이 되겠죠. 또 부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싱그럽고요. 맛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맛가루 하나만 있으면 정말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뚝딱 떼고. 완전 뚝딱이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수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기 국이 좀 다 됐거든요. 네. 국을 좀 떠드려 볼게요. 네. 그럼 국 드시는 동안 요거 이 스튜디오 안에 향이 이미 향이 엄청 참을 수가 올라가네요. 없는 향이 나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뭐 별다른 소스한 게 없어요. 맛가루만 맛있어, 넣고. 맛있어. 근데 그냥 묵을 하면 간장에다 이렇게 하면 묵이 막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그거 짜거나 싱겁잖아요. 근데 얘는 가루에 갇혔어. 그래서 먹기가 아주 더 편해졌어요. 아니 집기도 좋고 젓가락으로 집기도 좋아. 원래 저희가 간장 소스로 한 것만 먹어봤었잖아요. 네.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다른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세요. 무부터. 그 되게 입안에서 풍부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맛가루 안에 워낙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그런지 이거 별미네요. 그리고 진짜. 맛이 굉장히 깊지 않아요? 깊어요. 그렇죠. 그냥 간장 소스랑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잡숴 보세요. 엄청 국물은 고소하네요. 어때요? 그렇죠. 국물이 엄청 고소해요. 작년에 먹었던 술이 깨네. 제가 요 만드는 게 지금 딱 13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이걸 끓이려면 육수 내야죠, 육수 건져내야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맛가루만 있으면 13분 안에 뚝딱 이렇게 아주 얼큰하고 시원한 해장국까지 만들어지니까 요거 맛가루가 정말 요술가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네. 시원하면서 또 깊은 맛 그쵸, 깊은 맛이 나죠.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뭔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운해요. 개운해요? 네. 오, 개운함을 알아요, 우리 로동이. 네. 와. 뭔가 아침에 먹으면 네. 뭔가 샤워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와. 개운해요. 진짜 맛있네요. 앉아서 좀 먹고 싶은데 레시피 보고 갑니다. 깔끔해, 깔끔해. 깔끔하고 레시피 보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눌게요. 모든 요리에 활용하는 만능 맛가루 특집. 오늘의 메뉴는 만능 맛가루와 얼갈이 우거지 콩나물국, 부추 도토리 묵 무침입니다. 새우, 전멸치, 북어포는 마른 팬에서 약불로 볶아주고요. 양파와 마늘, 생강, 단호박은 식품 건조기에 말려주세요. 홍고추, 새우, 전멸치, 북어포 등의 재료를 분쇄기에 갈아주고요. 잘 갈린 가루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면 만능 맛가루 완성입니다. 이 만능 맛가루로 얼갈이 우거지 콩나물국을 만들어 볼까요? 삶은 얼갈이는 한번 헹궈서 물기를 잘 짜주고요. 3에서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콩나물은 다듬어 씻어서 물기를 털어줍니다. 냄비에 삶은 얼갈이를 담고 만능 맛가루와 된장으로 한번 묻혀주세요. 여기에 콩나물과 대파를 올리고요. 생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끓여줍니다. 콩나물 익는 냄새가 나면 뚜껑을 열고 약불에서 10분 더 끓여주면 얼갈이 우거지 콩나물국 완성! 만능 맛가루를 활용한 부추 도토리 묵무침도 어렵지 않아요. 부추는 4cm로 썰고 도토리 묵은 헹궈서 물기를 잘 닦고 썰어주세요. 붉은 고추는 반을 갈라 어슷하게 썰어둡니다. 만능 맛가루에 간장과 생수를 넣어서 버무리고요. 볼에 부추, 도토리묵, 양념을 넣고 참기름과 깻가루를 버무리면 부추 도토리 묵무침도 완성됩니다. 요리가 훨씬 쉬워지는 만능 맛가루 꼭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네, 만능 맛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얼갈이 우거지 콩나물국과 부추 도토리묵 무침인데 기가 막힙니다. 아, 저 맛가루만 네. 있으면 그냥 뚝딱뚝딱이에요.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뭐예요? 다음 주에는요, 이제 만능 시리즈는 끝났고요. 네. 더 좋은 반찬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두고 먹는 반찬입니다. 우리가 네네. 요새는 좀 괜찮다. 귀찮잖아요. 맞아요. 냉장고에 두고 먹는 반찬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 드셨어요? 예, 맛난 점심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차 가지고 나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제 퇴근길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렇죠. 전 평소에 한 10분 걸리던 길이 어제 뭐 30분, 40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오늘 기상정보와 더불어서 교통 상황도 잘 체크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